내신을 공부하겠다고 지금부터 일정을 짜기 시작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쓸데없는 거를 많이 배우게 되는 문제점이 생겨요. 우리는 여러분들한테 제일 효과적인 것만 주고 싶어 했거든. 그래서 나중에 써먹을 수 있을 것만 주고 굳이 안 배워도 되는 거는 주지 말자라는 관점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마르크스 경제학 이야기 이렇게 봤던 것들이 조금 비문학 푸는데 도움이 됐다고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은 그런 계획이 다 있었어. 왜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내신 시험보다는 수능 시험을 전제로 놓고 봤을 때 비문학을 되게 어려워하는데,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배경 지식이 좀 많이 약해서예요. 예를 들면 지금 있는 친구들 중에 이과 쪽으로 갈 친구들은 고등학교 가서 경제를 배울까 안 배울까? 안 배워. 전혀 안 배울 거야. 심지어는 요새는 이과로 가는 친구들 중에서도 물화생지 4과목을 다 표준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는다. 선택 과목만 공부하고 아닌 과목들을 배제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아는 건 잘 아는데 모르는 과목 나오면 헬인 거야. 이과 쪽 문과 쪽 친구들도 마찬가지. 철학이나 그나마. 근데 문과 쪽 친구들은 좀 안타까운 게 문과인데도 경제가 어려워. 이과 학생들보다 더 잘해야 되는데 경제는 똑같이 어렵고, 특별히 과학 쪽 물화생지 이런 거 나오면은 다 싫고, 그러다 보니까 글이 안 읽혀. 자, 이번에 수능 어려웠대요, 쉬웠대요? 어렵다고 하죠. 국어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많이 얘기를 하고, 선생님도 풀어보니까 야, 이걸 진짜 고3 애들한테 진짜 멘탈 터졌겠다. 이거 어떻게 이런 걸 풀렸을까 싶은데, 애들이 왜 그러면 국어 성적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국어 실력 점수가 안 나왔어. 그러면 이제 그 이유가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 시험이 어려워서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대부분 많은 경우가 시간이 부족해서라고 얘기해요. 선생님 질문을 바꿔볼게. 시간을 많이 주면 맞출 수 있을까?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신 공부를 한 건 마치 그런 거야. 시간이 부족하면, 시간을 많이 얻으면 문제가 해결되겠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거 말고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선생님 수능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더 중요한 건 실력인데, 실력의 기초가 탄탄히 안 다져 있는 상태에서 내신을 몇 바퀴를 돌린들 중요한 거 1, 2등급은 절대 안 나와. 3등급도 쉽게 나오지 않아.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여러분들한테는 내신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 때문에, 이런 게 내신에 나온대 라는 이유 때문에 조금 쓸데없는 걸 많이 하느라 시간을 좀 허비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그게 선생님도 좀 답답하고 그래갖고, 그래서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겨울방학을 고민을 한참 하다가 뒤늦게 그래 이러느니 그래 응서쌤이 하고, 그래 내가 하고, 일단 졸업해서 보낼 때까지 요거라도 좀 확실히 잡아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왔어요. 일단은 그런 취지에서 공부를 하는 거라서, 선생님도 시험을 볼 거야. 선생님 다음 주부터 쪽지 시험을 볼 건데 시험을 볼 수밖에 없어요, 얘들아. 왜냐면은 공부를 안 하게 될 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 여기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들이고 있는 거는 공부를 진짜 하려고 하는 거고 실력을 좀 키우려고 하는 거거든. 너희들한테 도움되라고 하는 거라서, 지난번처럼 이제 좀 사실 독서노트 때랑은 약간 분위기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걸 좀 이해해 주면 좋겠고, 좀 그런 관점에서 테스트를 계속 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내가 이해를 하고 알았어, 근데 기억은 나지 않아, 이렇게는 안 되거든. 그래서 그거를 좀 실력적으로 여러분들이 겨울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더니 훨씬 낫다라고 하는 거를 좀 우리도 느꼈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경험했으면 좋겠어서 그래도 가급적 재밌게 하려고 하고요. 제가 수업 때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고 싶은 거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저는 이제 비문학 쪽 독서라고 보는, 비문학이 사실 왜 중요하냐면 수능에서 3등급 이하 맞을 친구들한테 비문학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3등급 맞을 정도는 비문학에서 웬만한 거 많이 다 틀려도 상관없거든. 근데 이제 수능 시험에서 우리가 이제 많이 틀리는 문제를 위에서부터 10개를 꼽아보면 그 중에 한 9개 정도는 다 비문학 영역에 속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화작이나 문법이나 아니면은 문학 쪽에서는 사실 그렇게 많이 틀리지는 않는데, 그 친구들이 대부분 수능에서 3등급 이하 정도의 점수를 맞는다고 보면 돼요. 그럼 수능에서 2등급이나 1등급 정도 맞으려면 그 친구들은 결국 여기 있는 문제들을 많이 풀어야 되고, 이 문제들을 못 푸는 이유가 첫 번째는 시간이 부족해서, 두 번째는 시간을 많이 줬는데도 그걸 읽을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이렇게 돼요. 요거를 이제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개선해야 될지 겨울방학 동안에 좀 자세를 잡아드리려고 해요. 그게 일단 저희 수업의 목표고, 비문학을 잘하려면 딱 2개만 잘하면 돼요. 하나는 독해고, 이건 여러분들 많이 훈련을 했을 거야. 책을 많이 읽었다면 괜찮아. 근데 2번째는 배경 지식이라고 하는 게 좀 필요해. 이게 이제 스키마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 이 2가지가 사실은 영향을 줘요. 왜? 시간을 단축하는 데는 분명히 영향을 주거든.
브레튼 우주 체제. 근본 이자에서 변동 환율제로 넘어갔을 때 그 시기를 브레튼 우주 체제라고 하는 거거든. 지문에 그게 나와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나는 사실 그거 풀면서 여러분 아시나? 그 응서쌤이 서울대 외교학과 나온 거는 알고 있나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대학원 있을 때 응서쌤을 만났어요. 저도 서울대 외교학과에서 공부를 했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그런 걸 저는 공부했어요. 대학교에 가서 그때까지 하나도 몰랐단 말이지.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도 물론 문제를 풀 수는 있어. 근데 그걸 알고 있으면 훨씬 친숙하고 빨리 풀 수 있거든? 근데 내가 풀면서 그런 생각을 했지. 우리 애들 이런 거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특히 이과 친구들은 이게 너무 생소했을 텐데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풀었을까 이게 걱정되더라고. 그래가지고 배경 지식이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도움이 돼요. 근데 예를 들면 이 배경 지식이 좀 더 쉽게는 사실은 교과서 지식이다? 그러면 아까 얘기하는 그런 환율제도라든지 이런 거는 어느 교과서에 나오겠어? 경제에 나오는 거지, 예를 들면. 근데 니들 경제 교과서 볼 일 있겠어? 일단 이과 갈 친구들은 안 보겠지, 그지? 근데 문과 갈 애들은 보겠어? 문과 갈 애도 안 봐. 선택 과목을 안 하니까. 선택 과목을 고르잖아요. 근데 이 중에 경제를 선택 과목을 고를 친구는 제 생각에 거의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아마도. 그러니까 여러 친구들이 사실은 이걸 책을 읽듯이 체계적으로 쭉 히스토리를 배우면 이 배경 지식이 한번 쌓이고 나면 그 스토리를 내가 다 알고 있으면 글을 보면 훨씬 빠르게 그 취지를 이해할 수 있고 그 얘기하는 거구나 이거를 좀 빨리 감을 잡을 수 있는데 그게 좀 안 되니까 매번 어려움이 생기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배경 지식도 필요해. 독해도 필요해. 자, 독해는 선생님이 하나만 딱 강조를 할 건데 구조적인 독해라는 거를 가르칠 거예요. 요거만 선생님이랑 같이 연습을 해볼 거예요. 내가 가르치고 싶은 거는 구조독해 밖에는 없어. 구조독해라는 건 뭐냐? 자, 글에는 뼈대가 있어요. 그래서 글의 뼈대를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뼈대가 그 글을 구성하게 만든 집을로 치면은 집의 기둥 같은 건데 이게 사실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논리로 구성이 되어 있어.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즉, 글을 구조로서 이해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해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선생님의 얘기를 잘 이해만 하면 돼. 그러면 기억에 남게 될 거야. 자, 사람의 뇌와 머릿속이 어떻게 생겼냐. 사람의 머릿속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논리적으로 생겼어. 자, 논리적으로 생겼다라는 걸 가장 쉽게 표현해보면 논리가 뭐냐? 논리가 뭘까? 자, 한자어로 생각해 볼까? 이 논자가 무슨 논자고 이자가 무슨 이자일 것 같아. 거기서 사실은 개념어의 뜻을 이해하기는 굉장히 쉽게 힌트를 찾을 수 있거든. 자, 보자. 논한다. 이치를 이라는 뜻이야. 이치를 논함이야. 이치가 뭔 것 같아? 만물에 작용하는 이치. 만유인력도 이치야. 뭐야? 법칙 같은 거야. 규칙이 있다는 거야. 규칙. 사실은 이 논리를 공부를 하려면 과학이 논리랑 굉장히 비슷해. 수학 또는 과학이. 그러니까 좀 오히려 되게 이과적인 접근을 해보는 게 여기서 되게 이로울 수 있는데 뭔가 규칙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야. 규칙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규칙 하나만 얘기해볼게요. 모든 과학을 통틀어 자, 우리가 어떤 학문을 과학이라고 이름 붙이려면 한 가지 그 특징이 있어야 돼. 우리는 무엇을 과학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과학이라는 말은 다른 학문과는 달리 문학도 있잖아. 문학이 아니라 과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는 사회과학도 있고 자연과학도 있거든. 과학이 뭘까? 과학이라는 단어를 알기 위해서는 어떤 단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과자를 알 수 있어야 되지. 그 과자의 의미를 알 수 있으면 과학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과학은 어떤 학문을 과학이라고 하는 걸까? 학문들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어떤 것들을 우리가 과자를 붙여서 이야기하거든? 과학은 뭘까? 현상을 설명하게 해주는 도구 아니에요? 오, 현상을 설명한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사실 했는데 현상을 지금 설명한다는 얘기를 했어. 자, 봐봐. 설명하는데 현상을 설명하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얘가 놓으면 떨어지잖아. 왜 떨어지는지를 설명한다는 거 같은 거겠지? 맞아. 과자가 그래서 사실은 또 사용되는 그 앞에 있는 이 과자만 사용되는 또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단어가 있는 게 바로 인과야, 인과. 인과가 뭐의 줄임말이야? 원인과 결과. 그렇지, 원인과 결과야. 과학이라는 학문은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인과를 다루는 학문이야.
그 과자란 건 인과를 얘기하는 거야. 자, 인과란 건 뭐야? 원인과 결과라는 거야. 오케이? 원인과 결과를 다루는 학문이 과학인 거야. 그러면 과학에는 항상 뭐가 있어? 원인이 있는 거야. 원인 없는 결과는 없어. 항상 결과가 있다는 건 뭐가 있었다는 거야? 원인이 있었다는 거야. 원인이 있다면 반드시 또 뭐가 있게 마련이야? 결과가 있다는 거야. 그 생각을 가지고 모든 현상을 설명하려 하면 그걸 우리는 다 과학이라고 부르는 거야. 가장 작은 단위에서부터 다루는 게 뭐겠어? 분자, 원자 이런 거 다루는 게 뭐야? 물리지. 그 다음에 얘네들끼리 결합해가지고 분자를 구성하고 좀 더 단위체가 커지면 화학이지. 그 화학이 이제 생명을 얻게 되잖아? 유기체의 형태로 더 이제 구조가 더 커져요. 그럼 뭘 다뤄? 생명이 되는 거지. 그리고 그걸 다 포함하는 전 우주의 영역으로 가면 지구가 되는 거야. 지구과학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물화생지라고 하는 이 흐름 자체가 이 여러 가지의 체계를 다 다루는 범위는 다르지만 공통점은 딱 하나 있어. 뭐라는 거야?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다룬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걸 과학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러면 사회과학, 대표적으로 뭐야? 경제학 같은 거야. 정치학 같은 거야. 이것도 뭐라고 하는 거야? 과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것도 결국 뭐야? 원인과 결과를 다루는 학문인 거야. 이해했어? 그래서 인과를 다루는 학문을 우리는 과학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이 얘기를 갑자기 우리가 어디야 얘기하다 왔지? 논리 얘기하다 왔어. 이 둘이 가장 유사하다고 얘기를 했거든. 논리라고 하는 것은 과학이라는 학문을 혹은 과학적 과정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하나의, 선생님이 정의 내리려고 하지 않고 그걸 이미지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야. 그런데 과학이라는 것과 논리라는 게 왠지 연관이 돼 있다면 아마 그 징검다리는 인과일 거야. 원인과 결과의 관계. 자, 근데 아까 논리라는 단어는 뭐라고 했냐면은 논한다, 이치를 이라고 했어. 그 이치가 뭐라고? 규칙, 법칙 같은 거야. 근데 그 규칙과 법칙은 대부분 뭐에 대한 규칙, 법칙일까? 인과에 대한 법칙이야. 원인과 결과를 이어가는 하나의 법칙.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치라고 해. 이론이라고 해. 그 이론이 맞는지 틀리는지 따져봐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옳은지 그른지. 그지? 그게 논리야. 이치를 따지는 행위야. 이해했어? 이치를 따진다. 어떠한 이치가 있어야 돼. 자, 수학적으로 참거짓을 따질 수 있는 이치를 뭐라고 얘기해? 명제. 그렇지, 명제라고 하는 거야. 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따질 수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그럼 그 명제를 가지고 이게 옳은 명제인지 그른 명제인지를 따지는 과정을 사실은 우리는 논리라고 하는 거야. 이해했어? 자, 그럼 내가 왜 여기까지 왔냐? 지금 선생님 뭐 얘기하다가 오려고 했어? 독해 얘기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야. 선생님은 독해를 뭐로 가르치고 싶다? 구조로 가르치고 싶다인데 이 구조는 결국 뭐가 핵심이다? 논리가 핵심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떤 글을 구조적으로 읽는다, 논리적으로 읽는다라는 것은 그 글의 주장이나 핵심적인 내용이 옳은지 그른지를 따져가며 읽는 걸 의미해. 따라서 구조적인 독해의 또 다른 이름은 비판적 독해야. 근데 비판적 독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엉뚱하게 해석할 때가 있어서 이 표현은 잘 안 쓰고 구조적인 독해라고만 할 거야. 자, 무슨 얘기야? 이제부터 우리는 구조적인 독해를 연습하면 그 사람의 주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옳은 주장인지 아닌 주장인지 생각하면서 글을 읽게 돼 있어. 근데 이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왜 그럴까? 옳은지 그른지 따지려면 반드시 이해해야 돼. 이해가 안 되면 옳은지 그른지를 따질 수가 없어. 자,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글은 또 두 가지 종류의 글이 있어. 자, 하나는 설명문이고 하나는 논설문이야. 자, 논설문은 우리가 흔히 주장을 담고 있는 글이라고 불러. 그러면은 논리를 따질 때는 아무래도 논설문을 가지고서 다루겠지. 근데 설명문도 있어. 이건 뭐냐면 어떠한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거나 이해시켜 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 자, 근데 이렇게 한번 선생님이 얘기를 해볼게. 논리적으로 읽기에는 설명문보다는 논설문이 적합한데, 즉 구조적 독해를 배우면은 주장을 다루는 글은 이해하기 쉬운데 설명을 하는 글은 이해하기가 좀 안 맞을 수도 있어. 왜? 어차피 이건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자, 그럼 얘가 선생님 한번 예를 들어볼게.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책을 한 권 썼어. 지구가 돈대. 지구가 온 우주의 중심인 게 아니라 오히려 태양이 있고 지구는 그 둘레를 돌고 혹은 지구 자체가 자전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어. 그때 당시로는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주장은 주장이었을까 아니면 설명이었을까? 주장이지. 그렇지. 주장이지. 근데 지금은 우리는 이거를 주장이라고 받아들여? 사실이라고 받아들여? 사실이라고 받아들이지. 자, 그럼 이게 뭘 의미하냐? 결국 모든 주장은 사실이 될 수 있으며 모든 사실은 애초에 하나의 주장에 불과하다는 거야. 이게 의미하는 건 뭐야? 모든 설명문은 결국 논설문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둘은 같아. 즉 구조적으로 독해를 할 수 있는 건 이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것까지도 모두 포함한 얘기야. 선생님 지금 얘기한 건 뭐냐면 구조적 독해란 건 모든 글을 읽을 수 있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라는 거야. 요걸 이해하면 돼. 그러면은 구조적인 독해란 건 글을 논리적으로 읽어가는 행위구나. 자, 그럼 논리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 가지만 좀 더 얘기를 한 다음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갈 건데, 오늘은 아무래도 초두라 요런 선생님이 앞으로 가르치게 될 기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개념을 넣어야 돼. 이 개념이 잡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조금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논리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오늘 선생님이 하나의 예시를 들어줄게. 아까 선생님이 뇌라고 얘기를 했거든? 우리의 머릿속이야. 우리의 머릿속에서 뭔가가 작동해. 그래서 아웃풋이 나온다는 거야. 그게 두 가지 형식이라고 해보자. 하나는 말이야. 하나는 글이야. 근데 우리의 뇌는 머릿속은 어떻게 작동한다고 그랬어? 논리적으로. 그렇지. 논리적으로 작동한다고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말도 글도 어떤 형태로 나오겠어? 논리적으로 나오게 돼 있는 거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 모든 글은 논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읽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사용한 논리가 무엇인지만 빠르게 파악하면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얘기할지가 너무 쉽게 예측이 돼버려. 그리고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 다시 글을 읽으면서 그 글쓴이의 생각은, 자, 그 사람이 글을 썼겠지. 근데 그 사람의 글은 그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으로부터 해서 비롯돼 나온 거야. 생각은 항상 어떻게 이루어진다? 논리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쓴 글도 당연히 논리적일 테니 이 논리의 형식을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 얘가 무슨 얘기를 어떤 방식으로 전개할지를 충분히 예측하게 만들어내는 거야.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야. 예외가 있다면 딱 하나 하겠지. 무논리의 사람이 글을 쓰면. 근데 이제 이건 우리가 문제에서 볼 일이 없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야. 그래서 이 얘기를 정말 맨날 너무너무 해주고 싶었는데, 사실 선생님이 고1 수업에 지금 껴들어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걸 좀 제대로 가르치고 싶은데 고3들한테는 이거 가르칠 시간이 없어. 걔들이랑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선생님 지금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어. 이게 잘못, 왜냐면 고3들한테 논술 1년 동안 가르치는데 다 독해가 안 되니까 개망해. 그래서 독해를 근본적으로 다시 빌드업을 시켜야 되는데 이 고민을 너무 많이 했거든. 너희들한테 진짜 선생님 우리가 꿀 먹으면 벌꿀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채밀해와가지고 이제 꿀이 만들어지는데 꿀 중에 제일 좋은 꿀이 뭐야? 그 로열 젤리라고 하잖아, 로열 젤리. 그지? 선생님은 지금 내가 할 수 있거나 학생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것들 중에 그 로열 젤리에 해당하는 걸 지금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네들 이거 받아 먹을 수 있으면 여왕물 되는 거죠. 뭐. 다시 돌아가 보자. 글을 논리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글쓴이의 생각이 논리적이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우리가 따라가 보는 거야. 자,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아주 단순한 예야. 세계가 딱 두 가지로, 세계의 구성이 딱 두 가지로 돼 있다. 그러면서 처음에 남반구 얘기를 한참 했어. 그리고 라고 하면서 뒤에가 뭐가 나올 것 같아? 이거 어떻게 알아? 짜고 치는 건가? 아까 그렇게 답변하기로 좀 얘기하고 갔었나? 안 했잖아. 배경 지식이 하나 있는 거야.
범주가 남이 있다면 그 반대 범주는 북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이 정보를 판단해 본 결과 이 얘기를 하기로 했었으니 이 이야기를 했다면 다음 이야기는 이것일 수밖에 없겠네라고 지금 예측을 했지. 정확하게 들어맞았어. 나도 그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 이거에 불과해. 모든 글이 다 이래. 그러니까 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야. 그래봤자 패러그래프 뭐 얼마나 되겠어. 그지? 몇 문단 되지도 않는 거. 길어봤자 8문단 나오는데 예측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구조독해란 건 어마어마한 거야. 이걸 제대로 할 줄 알게 되면 이 사람이, 자, 그리고 이게 또 알려줄게. 이 사람이 글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예상하고 읽는다는 건, 자, 또 한편으로는 이게 말로 바뀌어도 충분히. 자, 너희들 대학 가려면, 고등학교 가려면 뭐 해야 되냐면, 그렇지. 아유, 오늘 아주 답변 좋네. 맞아. 면접은 더 어려워. 왜 그런지 알아? 이게 실시간으로 주고 텍스트가 없기 때문에 듣고 놓치면 그걸로 끝나. 이 순간에도 정확하게 우리는 할 수 있어. 왜? 어차피 그 사람도 논리를 가지고 물어봤을 테니. 나 역시 그에 맞게 논리로서 답해주면 될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글로 연습한 사람한테 말은 더 쉬운 거야. 쉬운 게 더 말이야. 말부터 연습을 하면 글은 훨씬 더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쓸 때도, 글을 쓸 때도 글을 한 번에 쓰지 말고 말로 연습을 한 다음에 글을 쓰면 훨씬 쉽게 가는 거야. 자, 그럼 요 얘기까지 지금 갔는데 지금 선생님이 뭘 얘기한 거냐면 사실 이것은 추론에 대한 얘기를 한 거야.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뭐 영어 하면서 추론 여러분들 모르겠어. 그건 다 아는데 내가 알려주고 싶은 건 그게 무슨 원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자, 요거의 예시를, 자, 아까 선생님이 여기는 벗어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것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하나부터 얘기를 해줄게. 요거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고 외워야 돼. 그러니까 이런 외워야 되는 것들은 어쩔 수가 없어. 그냥 빨리 외워. 근해 공식 증명해서 풀어? 아니지. 외우고 빨리 풀어야 되잖아. 마찬가지거든. 자, 논증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자. 자, 논증이라고 하는 건, 자, 수학으로 치면 우리가 여러분 이거 뭐라고 써? 증명이라고 하지. 수학만 증명 있는 게 아니야. 글도 논증이 있어. 이 논증이라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 왜? 논리를 펴는 글은 다 뭘 해야 돼? 자신의 주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옳은지 그른지를 증명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어. 그럼 어떤 사람이 주장을 해봐. 그럼 주장을 스스로 증명해야 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 그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야. 그럼 내가 글을 썼네? 여기에는 뭐가 담겨 있어? 자, 누군가는 그럴 거야. 야, 모든 글에는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설명, 정보, 사실이 있고 하나는 주장이 있지. 이렇게 얘기할 거야. 나는 아니라고 얘기할 거야. 나는 모든 글은 다 뭐라고 적을 거야? 하나의 의견, opinion과 fact, 사실이라고 하는 걸로 나눠져 있다. 어떤 글은 그래서 설명문이다. 어떤 글은 논설문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지금 내가 우기고 있어. 내 방식에 따라서는 모든 글은 뭐다? 주장이다. 사실 없어. 왜? 지금 우리가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것도 지구가 돈다? 자, 그것도 한때는 의견에 불과했다는 거야. 증명이 되어졌지. 뭘로? 사실로서. 그거는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나면 하나의 보편적인 진리가 되는데 그러기 전까지는 누군가의 의견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읽는 글은 그래서 모두 증명의 형식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요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데 논증의 가장 핵심이 되는 3단 구성이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주장. 그 다음에는 보통 근거라고 하거든. 선생님은 이유라고 하고 근거라고 합니다. 요 세 개의 단은 여러분 머릿속에 반드시 넣고 집어드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줄게. 주장은 뭐냐면, 자, 이제 이유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설명을 해볼게. 이유는 때문이다로 설명되어지는 문장은 다 이유라고 보면 돼.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그럼 주장에는 이유가 항상 있기도 하고 혹은 없기도 해.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국어를 잘해야 된다. 이게 나의 주장이야. 대학을 가려면 국어를 잘해야 돼. 이게 다 동의하잖아? 그러면 이유를 굳이 내가 얘한테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렇지. 이유는 그럼 언제 얘기하는 거야? 내가 누군가를 설득해야 되거나 나랑 반대되는 의견이 있을 때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유인 거야.
근데 이게 없으면 이유를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생략될 수 있다는 거지. 특히 어떤 글의 경우 그렇겠어. 자연과학적인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려고 하는 성격이 강할수록 이유를 설명하려 하지 않겠지. 왜? 일을 왜 할 필요가 있는지는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모두가 동의하고 있으니까. 엄마, 저 오늘 학원 안 갈 거예요. 왜? 저 오늘 학교 숙제해야 돼가지고 학원 못 가요. 이게 내 주장이야. 이유가 숙제를 해야 되기 때문이다가 되는 거야. 친구끼리는 납득이 돼. 자, 봐봐. 친구랑 내가 얘기를 하는데 나 오늘 학원 짤 거야. 왜? 나 오늘 수행평가 해야 돼. 여기까지는 납득이 가. 친구들끼리는. 왜냐하면 얘가 거짓말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 근데 엄마나 학원 선생님한테는 이 얘기가 잘 안 통할 수 있어. 왜? 거짓말, 구라칠 수 있거든. 그래서 뭘 내야 돼? 근거를 제시해야 될 수 있어. 이게 진짜예요 라고 하는 걸 어필해 줘야 돼. 그래서 예를 들면 가정통신문 보여주거나 오늘 상황을 내가 입증을 해야 돼. 그게 바로 근거야. 그래서 근거는 그럼 보통 뭐겠어? 이게 사례일 때가 많아. 자, 그럼 이게 지금 선생님이 논리를 얘기하다 이 얘기를 왜 했냐? 주장을 이야기하는데 얘네 둘의 역할은 다 똑같아. 주장을 뒷받침함. 논리적으로 뒷받침함. 그럼 이유란 건 언제 나오는 거냐? 어떻게 나오는 거냐? 자, 가장 쉬운 걸 예시를 들어줄게. 연역 논증이 바로 이거야. 연역 논증이 뭔데요? 3단 논법이 연역 논증이야. 자, 모든 사람들은 죽는다. 너도 사람이다. 따라서 너도 죽을 것이다. 뒤집어서 얘기할게. 넌 곧 죽을 거야, 임마. 주장이야. 기분 나빠해. 자, 너는 곧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게 선생님 주장이야. 이게 내 생각이잖아.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사실이니까 이거는 뭐 지금 사실이라고. 죽게 될 것이야. 죽을 거야, 언젠가는. 내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네가 받아들이겠어? 그러면은 네, 물론 그렇죠. 라고 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아. 왜요? 좀 왜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처음 보시고. 이렇게 얘기할 텐데 내가 설명해 주는 거야. 너도 사람이잖아. 모든 사람은 죽지 않니? 그 얘기였어요. 그렇겠죠. 뭐 언젠가 죽겠죠. 지금 당장은 아닌걸. 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이게 뭐야? 이유를 설명. 선생님 여기서 예시 들었어? 안 들었지. 이건 이유만 얘기한 거야. 이게 연역 논증이야. 연역적 논증으로 글이 막 촘촘하게 이루어진 글들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철학적인 글이 다 이래. 공리주의 설명을 하고 다 예시는 하나도 없고 다 무슨 개념 설명하고 철학 얘기 나오고 엄청 머리 아파. 뒤집어서 얘기해 볼게. 그러면 얘가 이제 안 받아들이는 거야. 선생님 근데 진짜 모든 사람이 다 죽나요? 정말 다 죽나요? 안 죽은 사람 없나요?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겠어? 예를 들어야 되겠지. 우리 할아버지도 죽었고 그 할아버지도 죽었고 그 할아버지도 죽었는데 자, 선생님이 주장을 한번 해볼게. 모든 백조는 하얗다. 주장을 했어. 그럼 이유를 밝힐 수 있을까? 이유가 어딨어? 그냥 그런 거지 라고 생각하지, 그지? 그럼 우리가 그걸 사실이라고 믿을 수 있어? 못 그러지. 그러니까 어떻게? 예를 들어야 되는 거지. 내가 여기서도 백조를 만났는데 하얗고 저기서도 만났고 하얗고 해서 우리 만났던 모든 백조들은 다 하얗다고 하던데 이거를 그렇죠.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귀납적인 논증이라고 합니다. 자, 논증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 한 가지가 더 있다면 그것은 연역과 귀납을 모두 쓴 논증. 딱 이렇게 세 가지 형식밖에 없어요. 자, 그럼 다시 얘기할게. 모든 글은 논리적인 생각을 반영한다. 따라서 그 논리적인 생각을 그 사람은 증명해내려 할 것인데 그럼 그 사람이 증명하는 방법은 크게는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이유를 대거나 하나는 근거를 대거나 밖에 없다. 끝났어. 이거를 적용할 뿐이야. 근데 이게 어떨 때는 빨리 되고 어떨 때는 잘 안 돼. 어떨 때는 이해가 되고 어떨 때는 안 돼. 왜 그렇다? 배경 지식의 문제, 스키마의 문제. 이걸 처음 보면 브레튼 우주가 환율이 왜 나온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해가 잘 안 가기 시작하는 거고. 뉴턴이 상대성 이론이 양자역학이 이런 얘기 나오면 이게 또 무슨 소리예요? 라고 되면 이제 그때부터 글이 이해되지 않기 시작하는 거죠. 이 두 가지 문제만 좀 여러분들이 극복을 하시면 사실은 이거만큼 개꿀인 게 없어요. 독서만큼 진짜 빨리 원리를 빨리 터득하셔서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3개월에서 과연 될까? 물론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이제 꾸준히 여러분들이 감각을 잘 이어가실 필요는 있는데 원리를 배우는 기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요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특히 좀 어려워하는 게 이제 몇 가지 부분일 수 있는데 철학 부분 파트하고 경제 부분 파트라든지
또 이제 문과 쪽 학생들한테는 공학이라든지 어쨌든 구조적인 독해하고 배경 지식, 스키마 부분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좀 공부해 보려고 하는 게 이 수업의 목표고, 그걸 통해서 비문학을 잘하고 장기적으로 수능에서는 1, 2등급이 어쨌든 비문학 때문에 안 나오네 이런 얘기는 안 들어야지. 국어 1, 2등급 나는 포기했어, 나는 이과 갔으니까 라는 얘기는 안 나와야지. 근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 부분이죠. 구조적인 독해가 논리적인 독해고, 논리적인 독해는 살짝 비판적인 사고가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 때로는 이렇게 글 밖으로 빠져나와서 이 글이 무슨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지 우리가 나누어서 잘게 쪼개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분석한다고 표현해요. 하나의 글을 논리적으로 혹은 비판적으로 분석하려면 하나의 덩어리를 잘게 쪼개는 단위가 필요한데, 그걸 형식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문단이겠지. 근데 논리적으로 따질 때는 그 요소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요소들을 지금 가르쳐 줄 건데, 오늘은 진짜 그냥 이렇게 좀 산발적인 이야기들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독해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닌 기본 설명이 좀 되다 보니까. 자, 여기 이 사고의 9요소 있죠. 9개의 요소를 한꺼번에 고려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니까 3개씩 묶어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단계 이렇게 나오지. 1단계에 뭐라고 나와 있어? 같이 읽어보자. 시작. 전제, 결론, 함축. 자, 선생님이 왜 말을 자꾸 시키고 이러냐면은, 니들 지금 썼잖아. 이거 했잖아. 이게, 교육학 이론에서 학습법의 단계가 가장 학습 효과, 효율이 떨어지는 것부터 가장 높은 것의 단계로 쭈르륵 있을 때, 가장 안 좋은 학습 효율이 낮은 형식의 공부가 뭘 것 같아? 인강이야. 보기만 하는 거. 그렇지. 동영상 보는 거, 인강 보는 거야. 이거는 3시간 봐도 머릿속에 한자도 안 남아. 그냥 쇼를 본 거야, 쇼. 동영상의 학습 효율이 제일 낮은 거야. 차라리 동영상 인강 볼 시간에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어떻게 해? 공부 잘하는 애들 인강을 안 봐. 왜? 시간이 너무 낭비돼. 이걸 다 볼 필요가 없는데 이걸 보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거든? 근데 보통 인강을 왜 볼 것 같아?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해를 혼자 할 수 없는 친구는 이해를 떠먹여주듯이 누군가 이해한 사람이 해주는 이야기를 듣는 방식밖에는 이해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이해할 힘이 없는 친구는 인강을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강의도 마찬가지야. 강의가 왜 필요해? 그냥 혼자 하면 되지. 혼자 안 되니까 하는 거야. 혹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방법을 배울 뿐인 거야. 그럼 학습 효율이 굉장히 높은 방식의 학습법이 뭘까? 말하는 거. 말하는 것 또한 중간 이상 정도 돼. 쓰면서 말하기. 쓰면서 말하기. 백지 인출. 자기가 들은 거를 아무것도 없이 백지 놓고 그대로 인출해낼 수 있는 형태의 공부. 이거는 누군가의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 학습법 같은 거 유튜브 보면 엄청 나오잖아요. 학습법 다 나왔는데 그건 사실 이미 교육학적으로 이미 연구가 다 끝난 일이야. 제일 학습 효과가 높은 건 뭐냐면, 니들이 스스로 공부한 걸 머리에 집어넣고 그거를 단기 기억을 장기화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백지에 그걸 인출해보는 시기거든. 아까 선생님이 잠깐 한 거야. 왜냐면 선생님 얘기는 이해됐지만 바로 하루만 지나면 다 까먹어. 무슨 말인지 전혀 기억이 안 나게 돼 있다고. 근데 이걸 한 번 썼잖아? 이거 자체로 이미 암기가 되기 시작한 거야. 이미 이 자체로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선생님이 얘기할 것도 요 부분 같은 건 무조건 암기를 하듯이 집어넣어야 돼. 아까 선생님이 논증의 3단 구성에서 가장 3가지 기본 요소가 뭐라고 했어? 처음에가 주장, 그 다음에 주장 다음에 2개 뭐였어? 주장, 이유, 근거잖아. 그지? 주장, 이유, 근거. 너가의 논증의 3가지, 그냥 봐봐. 내가 지금 얘기한 것도 니들이 지금 답을 하려면 내가 아까 논증의 3단 구조, 논증의 구조다라고 얘기한 표현이라는 게 뭐야? 목차, P 정의항, A 이꼴 B라고 할 때 A가 머릿속에 있어. 이게 뭐야? 목차야. 목차를 공부하라고 다들 얘기하지. 목차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리고 나서 목차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 설명항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되거든? 주장, 이유, 근거 쓴 거 있어? 나 여기 아까 정리한 것 중에 주장, 이유, 근거 쓴 사람 손 들어봐. 내가 쓴 메모한 거 있는 사람 하나, 둘, 2명이야. 봐봐. 야, 나 이거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야. 전혀 아니야. 나는 사실 너네들이 하건 안 하든 아무 상관이 없거든? 근데 실력을 향상시킨다는 건 지금 같이 경험을 했지만 누군가에게는 주장, 이유, 근거가 적혀있고 안 적혀있는 사람은 누구여야 되겠어? 머릿속에 있는 사람. 이게 완벽히 머릿속에 있으면 굳이 쓸 필요 없으니까. 근데 그건 나머지 사람 뭐겠어? 머릿속에도 없고 여기도 없고 학습이 안 됐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냐면 기억이 나지 않잖아. 그런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방법을
조금 효과적으로 좀 끌어올려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듣고만 있는 강의가 최악이야. 그건 아무것도 안 남아. 내가 앞에서 떠들고 너희가 인강 보듯이 이렇게 집에 가면 오늘 괜찮은 강의였어. 뭔가 배운 것 같아. 느낌만 남아. 아무것도 안 남아 진짜. 아무것도 안 남아. 그래서 뭔가 해보지 않으면 이게 시간 낭비야. 되게 고급진 시간 낭비지. 돈 긁고 시간 쓰고 앉아서 개고생하면서 쇼를 3시간 봤어. 그리고서 집에 갔는데 흐뭇한 느낌, 뿌듯한데 남는 건 하나도 없네. 이게 이제 시간 낭비거든.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런 거는 하지 말아야지. 자, 이건 내가 설명하기에는 좀 그렇게까지 필요는 없는데 일단 다음 주에 이거는 외우셔야 돼. 1단계가 아까 그래서 내가 같이 읽어본 거야. 전제, 결론, 함축. 이 중에서 3개 중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겠어? 전제와 결론이야. 이 전제와 결론은 왜 중요해? 이게 P이면 Q이다. 이게 명제의 기본 단위거든. 여러분 수학적으로 배우는 여러분들 수학적 명제는 무조건 이 전제와 결론의 연결을 통해서만 이루어져 있어. 근데 아까 선생님이 이걸 뭐라고 했어? 인과라고도 얘기했지. 전제와 결론의 대부분은 과학적으로 설명해보면 하나가 원인이고 하나가 결과일 때가 많아. 따라서 전제와 결론은 무조건 함께 붙어 있어야 돼. 자, 그런데 이게 열차야. 자, 이쪽으로 가는 거겠지? 열차가? 그지? 앞에 있는 기관차, 끌고 가는 애를 누구라 하냐면 전제야. 전제가 끌고 가는 거야. 전제가 끌고 가. 모든 사람은 죽는다. 대결, 이제 가장 그런, 대전제, 이런 것도 많이 들었을 거야. 그 다음에 전제 뒤에는 항상 깔려오는 거 누구야? 결론이야. 근데 이게 어떻게 될 수 있어? 생략이 될 수도 있겠지. 그지? 근데 거꾸로, 오늘은 결론만 있네? 전제가 생략될 수도 있겠지. 그지? 그래도 이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눈에는 안 보여. 투명 열차야. 아이언맨이 만들었어. 눈에 안 보이는데. 그래도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뒤에서 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본 순간 앞에 기관차 있을 텐데, 앞에 기관차 있다면 뒤에 객차 붙어 있는 게 정상일 텐데, 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요게 기본 쌍이야. 이걸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철학적으로는 명제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냥 우리의 말과 글, 언어의 문제에서는 이것은 하나의 주장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아. 근데 이 내용 뒤에 결론이 하나만 붙어? 객차가 하나만 붙지 않지. 뒤에 또 붙지, 또 붙지, 또 붙지. 계속 붙을 수 있는 거야. 뒤에 또 다른 결론이 붙는데 결론이 또 붙을 수 있어. 얘 뒤에 붙는 거야. 얘가 따라 붙으면 얘는 또 뭐가 되는 거야? 얘의 전제가 될 수 있는 거야. 이 판단 뒤에 결론이 또 붙는 거야. 계속 붙어 나가겠지.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할 필요는 없어. 근데 이 결론이 오늘 문제에서는 생략돼 있어. 생략된 결론. 이거 두 글자로 뭐라 그래? 생략된 결론. 열린 결말. 재밌다, 야. 열린 결말. 근데 열리지 않았어. 닫힌 결말이야. 결과가 어떻게 될지 뻔히 보여. 그 결말을 지금 물어보는 거야. 자, 봐봐. 예를 드는 거야. 화살을 쏴. 화살이 일로 갈지, 일로 갈지, 일로 갈지 이 관역 점 하나만 봐서는 몰라. 근데 우리는 점 2개를 관통해야 돼. 그러면 화살의 방향이 예측이 되지. 이렇게 갈 거라는 게 보이잖아. 이게 추론이야.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추론이야. 추론은 뭐야? 전제와 결론의 관계를 확장시키거나 채워가는 과정인 거야. 그게 추론이야. 그럼 여기를 내가 추론해 볼 수 있어. 지금 물음표지만. 생략돼 있지만. 이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래? 바로 함축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보통 언제 많이 나와? 문학 문제 풀 때 나오지. 함축. 담고 있는 숨은 뜻이 뭐냐? 이거 물어본단 말이지. 함축이야. 근데 함축도 결국 뭐라는 거야? 결론이라는 거야. 자, 이 얘기를 왜? 그럼 이 앞에로 나오면 또 뭐냐면은 이 앞에도 그럼 또 뭐가 있나요, 선생님? 그렇겠지. 얘가 나오기 위한 더 큰 전제가 있을 수 있어. 근데 이거는 그냥 4글자로 생략된 전제라고 해. 계속 가니까 이제 더 할 필요는 없어. 이게 기본항이야. 결론과 전제의 기본항. 자, 다시 돌아간다. 1단계에서 전제와 결론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리고 함축은 따라 나왔지만 함축은 사실 뭐겠어? 결론의 확장이겠지. 머릿속에 외워졌지. 근데 이제 쓰라고 하면 안 외워진다니까. 그래서 써봐야 된다는 거야. 이게 이해는 됐는데 이게 내게 안 되는 거는 암기를 안 해서 그런 거야. 암기는 해야 돼. 2단계 보자. 문제 개념 정보야. 자, 여기까지는 독해할 때 되게 많이 다뤄져. 이 9개의 요소가 여러분 핵심 내용인데, 자, 문제라는 건 이런 뭐인 거야. 자, 오늘 우리 글은, 자, 오늘 우리가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어떻게 이 실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고찰해보자. 이러고서 글이 쭉 나가. 그럼 뭐야? 이미 글의 앞부분에 내가 다루고자 하는 핵심 문제를 밝혔지. 실험 문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야.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뭐가 있어? 개념이 있어. 그 문제를 설명하는 핵심 개념. 이 개념 되게 중요해. 왜? 개념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말 그대로 개념 없는 거야. 야, 너는 개념이 없구나. 개념이 없는 애랑은 상종을 하면 안 돼. 왜? 말이 안 통해. 왜? 개념이 없으니까. 개념이 없는 애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개념을 탑재를 시켜줘야 돼. 안 그러면 얘랑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왜? 개념이 없으니까. 내가 말을 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말을 못 알아듣네?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애가 개념이 없구나. 딱 그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지? 이지? 그러니까 내가 말이 안 통하거나 대화가 안 통하는 친구를 만나면 이 친구가 그게 없구나. 그게 없구나. 그게 없구나. 그러니까 너네 엄마랑 아빠들이 계속 그렇게 너 왜 이렇게 이게 없니? 라고 얘기하는 게 이 문제인 거야. 개념은 되게 중요해. 개념은 되게 중요해. 개념의 특징이 있어. 개념은 좀 어려운 추상적인 용어로 되어 있어. 요것만 이해하면 돼. 근데 추상적인 개념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내용들도 있어. 그게 바로 옆에 나와 있는 정보야. 정보가 중요할 것 같아? 개념이 중요할 것 같아? 개념이 더 중요해. 개념이 더 중요해. 정보는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어. 근데 정보들을 다 포괄하는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해. 근데 선생님의 얘기를 통해서 문제와 개념과 정보가 대충 연관이 돼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을 거야. 자, 그 다음에 3단계는 심화야. 심화. 여기는 제일 깊은 단계야. 이거는 솔직히 몰라도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이렇게만 이해하자. 첫 번째 목적, 두 번째 관점, 세 번째 맥락. 자, 이게 뭔지는 여러분 집에 가서 다 그냥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얘기해 볼게. 오늘 내용에 관점과 결론이 구별되어 있지. 말인즉슨 결론은 관점이다 아니다? 아닌 거지. 그지? 결론이 관점이 아니라는 것만 알아도 돼. 예를 들면 자, 나는 사형제를 찬성한다. 결론이야 관점이야? 나는 사형제를 찬성한다. 주장에 해당하잖아. 결론에 해당하지. 사형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다. 입장이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관점이란 말을 붙여 쓰기도 하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논리적으로 나누면 그거는 자, 봐봐. 그럼 내가 사형제를 왜 찬성할까? 혹시 니네 사형제 문제 수업 시간에 다룬 적 있니? 돈이 들어서. 왜 들어? 사형제 찬성 돈이 든다는 게? 걔를 유지시켜줄 때? 걔를 그러니까 살려뒀을 때 돈이 나가니까. 돈이 아깝다? 네. 죽이려든 죽여줘야 된다. 오케이. 또 사형제를 보통 찬성하는 어떤 근거, 논리적으로 알고 있는 거 없나? 사형제 찬성, 사형시켜야 된다. 응보론적 관점 혹시 이런 거 혹시 안 들어봤어? 얘기해줄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같은 거 있지. 살인자,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어. 근데 법원에서 선고를 했는데 10년형이 됐어. 사람 죽였는데 자기는 10년만 감옥에 있으면 돼. 이게 정의롭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 왜? 이 사람은 생명, 목숨을 잃었는데 이 사람은 고작 10년만 갇혀있을 뿐이야. 그럼 이 사람이 당한 피해보다 이 사람이 당하는 피해가 너무 적게 느껴질 수 있지. 그럼 우리는 이걸 보고 정의롭지 않다, 부당하다, 옳지 않다고 느끼게 돼 있어.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의라는 감정이야. 이 정의라는 감정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뭐냐면 저울에 그 사람의 죄와 그 사람이 당해야 되는 죄값이 같은 무게를 갖도록 생각을 하게끔 우리가 작동을 하게 돼 있거든. 근데 이 사람이 지은 죄는 엄청 큰데 벌은 조금 받았어. 그러면 이건 잘못됐다라고 느끼는 거야. 자, 이런 거 이제 응용이 되게 많이 돼. 왜? 촉법소년, 그지? 촉벌소년이라고 할 뻔했어, 나 지금. 촉법소년,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문제, 소년법 같은 거 문제 계속 나오는 게 뭐야? 사고는 엄청 쳤는데, 청소년이라는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좀 벌을 덕게 받는, 이거는 옳지 않다라고 느끼는 거지. 이 정의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근데 지금 다시 얘기를 돌아갔을 때, 음보론적 관점이라는 건 뭐냐면, 얘가 지은 죄가 이만큼이니까 너도 그만큼 똑같이 당해야 된다. 아주 유명한 문장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인 거야. 그럼 따라서 사형제도 찬성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얘가 사람을 죽였으니까 너도 목숨 뺏어야 돼 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응보론적 관점, 즉 나는 항상 매사에 지가 지은 만큼, 죄만큼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사형제 얘기하면 오케이, 찬성,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따라서 사형제에 대한 나의 입장과 주장은 하나의 결론으로, 입장으로 표현이 될 수 있는데, 그게 나오게 되는 근본 이유를 파들어가면 아, 얘는 응보론적 관점이 있는 거야. 자, 내가 예시를 들어줄게. 공부 안 하는 놈은 매로 다스려야 된다. 이게 주장이야. 내 생각이 아니고. 그럼 주장이 있다고 쳐봐. 그럼 이걸 좀 확대해 보면은 말 안 듣는 놈들은 다 매가 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은 왜 비롯된 걸까? 무슨 관점을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길래 이런 주장이 나온 거지? 애가 말을 안 들으면 쳐 때려야 된대. 이런 주장을 왜 하는 거야? 때리면 잘한다. 그렇지. 그럼 왜 때리면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프기 싫으니까. 아, 그 말도 맞는 말이야. 근데 말로 하면 안 돼? 안 들으니까. 안 들으니까. 말로 하면 안 듣는다. 이게 뭐야? 원래 사람, 인간이란 말로 해서는 안 들어먹는 아주 악한 존재다. 모든 인간은 본래 악하니까. 이 얘기인 거야. 그러면 성악설은 관점이야, 결론이야? 관점인 거야. 오케이? 성악설의 관점을 가지고 주장은 어떻게 되는 거야? 공부 안 하는 놈은 매로 다스려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과 관점을 구분해보자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려우니까. 근데 어쨌든 이 용어들은 알고 있어야 돼. 왜 그러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거나 그 문제를 누군가가 해설하려 할 때 사용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단어들이야. 이 단어의 뜻을 정확히 모르면 해설을 읽거나 문제의 선지를 읽어도 그게 뭘 뜻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 함축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함축이 뭔지를 모르고 있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얘기야. 적어도 뭘 하는 데 있어서 구조적인 독해, 논리적으로 글을 읽는 과정에서 이 9개의 단어를 이해하고 있는 것은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외워야 돼. 그래서 다음 주에 테스트를 할 수밖에 없어. 이건 그대로 그냥 9개 쓰라고 물어볼 거야. 이거 자, 목차부터 보자. 첫 단계는 뭐라는 거야? 문장을 제대로 읽는 법. 그 다음에는 문단을 제대로 이해하는 법. 그 다음엔 여러 개의 문단이 함께 표현되어 있는 글의 구조를 읽는 법. 얘는 무슨 얘기를 했다는 걸 알고 있어. 잘못된 독해를 어떻게 바로잡으려고 하고 있다? 문장을 이해하고 문단을 이해하고 글의 여러 개의 문단의 구조를 이해하는. 끝났어. 이게 구조 독해야. 그래, 구조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지. 수많은 국어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구조 독해라는 건 이거야. 이거밖에 없어. 자, 그럼 내가 이제 역으로 질문해 볼게. 어떤 사람이 하나의 책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하나의 챕터, 장을 이해 못하면 전체 글을 이해할 수가 없겠지. 자, 같은 경우로 생각해 보자.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비문학 제시문은 보통 여러 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어. 근데 글이 안 읽혀. 그럼 어디서부터 다시 잘못된 거야? 어느 단위부터? 글 전체를 보려고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래, 구조를 보려고 하면 안 되는 거고. 문단. 자, 문단이 여러 개니까 전체가 안 읽혀. 그럼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어느 문단부터 막혔었는지를 잡아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문단이 이해가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뭘로 가야 돼? 혹시 그게 안 되면, 그렇지, 문장. 어느 문장부터 막혔었는지 찾아낼 수 있어야 돼. 이거를 혼자 해야 돼. 니네들 혼자 그걸 할 수 있어야 돼. 아, 내가 이 문장이 독해가 안 되는데, 이 문단이 지금 해석이 안 되는데, 이 글의 전체 구조 중 이 부분만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스스로 파악이 돼야 구조 독해의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글을 한 땀 한 땀 이해할 필요가 없어. 샥 읽어내려가도 머릿속에 남아. 이게 구조 독해야. 이걸 더 많이 연습하면 뭘 할 수 있게 되는지 알아? 수능 국어랑 되게 비슷하지만 수능 국어보다 더 어려운 시험. 논술. 그렇지. 리트. 아, 고마워. 논술도 되게 어려운데 약간 결이 다르고 리트가 비슷해.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굉장히 어려운 제시문을 순간순간 파악해. 1분에 한 문제씩 풀면서 넘어가야 돼. 생각하는 순간 아웃이야. 그만큼 빠르게 읽고 되게 어려워. 리트를 연습, 이번에 올해 수능 얘기하면서 그 얘기가 많이 나왔어. 평소에 리트로 훈련했던 애들은 잘 풀었을 것이다. 근데 그 얘기가 딴 게 아니라 그 정도로 난이도가 높고 시간이 촉박하게 느껴지는 시험이었다는 거야. 근데 이것은 결코 전문 지식을 다 이해했는가를 물어보려는 게 아니에요. 뭘 물어보려고 하는 거야? 구조 독해를 할 줄 아는가라는 거야. 빠르게 판단해 갈 수 있는. 빠르게 파악하고 대신 선지를 읽을 때는 꼼꼼하게.
이 두 가지를 잘 할 수 있으면은 비문학은 쫙 풀리는 건데, 다시 잘못된 독해 습관의 핵심 구조는 문장, 문단, 글의 구조다. 자, 두 번째, 독해력 강화, 종합 솔루션. 나름대로 또 얘기를 했네. 스텝 1, 문단 단순화하기, 문단 간의 관계 파악하기, 도식화하기. 보이니? 어떤 생각으로 이 사람의 이 머릿속에서 이 작용이 있는지? 이것도 똑같잖아. 문단을 정리하고 문단 여러 개를 정리해서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하기. 이것도 똑같이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대신에 문장 단위는 안 같지. 자, 요거 하나만 얘기하고, 이제 요거 하면 이제 사실 이거 1, 2장까지 다 끝나는 건데, 지금 문장 나왔고, 문단이 나왔고, 여러 개의 문단을 포함한 하나의 글, 전체의 장이 나왔다고 하면은, 지금 문장보다 작은 단위는 안 같지.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 그렇지, 단어가 들어가는 거지. 단어가 여러분들이 흔히 많이 쓰는 더 많은 표현이 어휘인 거지. 내가 지금 이게 어휘 때문에 막히는 건지, 문장 단위에서 막히는 건지. 어휘는 다 아는데 해석이 안 되잖아, 영어 지문 읽을 때. 그게 똑같은 거야. 한글도 지금 그 일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모를 뿐인 거지. 그럼 내가 이걸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영어는 독해가 안 된다는 게 뻔히 드러나. 왜 그런지 알아? 영어를 읽을 때 문장은 어떤 말로 읽어? 영어로 읽지. 근데 그게 뭘로 우리 머릿속에 생각이 돼야 돼? 한국어로 생각이 나야지. 근데 그게 안 나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 느껴지잖아. 근데 한국어는 뭐가 문제냐? 읽을 때도 한국어, 생각할 때도 한국어니까 실제로는 이해를 못 했는데 한국말로 읽을 수 있으니까 이해한 것처럼 착각이 들기 시작해. 그래서 망하는 거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문장을 이해한 다음에는 뭘로 할 수 있으면? 그것을 자기말로 바꿀 수 있으면. 자기말로 바꿀 수 있으면. 그거를 내가 지금 알려줄게. 문단 단위의 생각을 일단은 잡아내는 게 필요한데 뭘 할 수 있으면 되냐면은 문단의 제목을 정할 수 있으면 돼. 자, 압축시켜서 그 핵심을 전달할 수 있으면 이해한 거야. 그렇게 이해하면 돼. 그 한 문장은 짧게 줄여서 내가 다시 그 패러프레이징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근데 문단은 제목을 쓰면 끝나는 거야. 근데 문단이 제목이 되면 글은 여러 개의 문단들의 복수 형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결돼. 따라서 문단 요약하는 게 핵심이 돼. 문단 요약하기의 핵심보다 내가 문단을 이해했는지를 물어본다는 것은 거기 나오는 문장이나 어휘를 다 이해했는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문단에 뭘 쓸 수 있으면, 제목을 쓸 수 있으면, 제목이 정확하게 뽑히면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거야. 이게 구조 독해야. 그러면 지금 선생님 설명에 2장까지 끝났어. 2장까지 끝난 거야. 그 다음에 3번 책 속 특강. 이건 그냥 나중에 할 거야. 이건 나중에 독서 문제풀이 때문에 좀 필요해서 그런데 이론 설명으로 굳이 지금 단계에서는 필요가 없어.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 1장과 2장 집에 가서 예제만 다 풀어. 자, 요거 21쪽에 표 있지? 접속 표현. 요거는 좀 외워놓으십시오. 23쪽에 예제 있지? 이것도 풀어는 보고. 쭉 넘어 예제 연습 문제 26쪽. 네, 이게 있고. 이런 식으로 예제만 다 푼다. 이렇게 이제 해오시면 되고.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게 또 여기는 좀 나와. 뭐냐면 27쪽에 나와 있는 표 있지. 나열, 선후관계, 인과관계, 문제 해결, 비교대조, 분석, 분류, 반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한계 보완까지 있는데 뭐 이 정도면 사실 좀 쓸데없는 게 더 많기도 한데 요거는 한번 쭉 읽어봐라. 요거는 필요한 부분이다. 왜? 이 용어를 계속 듣게 될 거거든? 근데 이것도 선생님이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좀 아까워. 패스. 그러고서 연습 문제 풀기 끝. 자, 그래프는 패스. 그래프는 이거 일단은 요거 나중에 한번 경제지문 다룰 때 따로 할 거니까 이거는 안 봐도 돼. 자, 42쪽 봐봅시다. 42쪽. 밑줄치기 연습하는 건데 이제 앞으로 선생님이랑 계속 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번에 그냥 대충만 보면 되는데 요게 꼭 필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써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볼게. 42쪽의 중간에 보면 문단의 중심 내용 찾기. 중심 내용 어떻게 찾는가 이 부분인데 여러분 잘 할 거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삭제인데 이걸 우리가 실제로 삭제를 하지는 않아. 근데 삭제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즉 불필요한 부분은 고려하지 않는다. 대부분 어떻게 치냐면 괄호를 쳐버려. 두 번째 선택. 이게 밑줄 치는 한 문장이야. 자, 선생님은 원샷 원키를 좋아한다. 한 문단의 밑줄은 몇 줄 치나. 나는 한 줄만 치는 게 좋다고 본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밑줄을 치다 보면은요. 내가 이 밑줄을 왜 쳤는지 기억이 안 나요. 어려워서 밑줄을 쳤는지 중요해서 밑줄을 쳤는지 혹은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무아지경의 상태에서 밑줄을 쳤는지 모르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그 밑줄을 치고 나서 거기를 다시 보잖아. 그 밑줄이 친 게 또 왠지 중요한 것 같아서 그걸 또 위주로 보거든. 이러다가 이제 여러분 개망하게 되는데 밑줄은 절대로 많이 치지 마시고
한 줄만 치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 문단의 핵심은 뭐야? 하나의 문장이거든. 하나의 문단을 하나의 문장으로 고칠 수 있거나 그것보다 더 정확한 게 뭐야? 제목을 쓸 수 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거든. 그럼 문단 이해가 끝나는 거다. 그 다음에 재구성이라는 게 뭐야? 중복어휘 삭제하고 접속표현 사용해서 일반화 범주화 등의 내용. 이게 제목 쓰라는 얘기야. 그럼 봐봐. 삭제는 괄호지. 선택은 밑줄이지. 재구성은 제목이지. 이러면 끝나. 구조독해는 이 방법만 사용하면 되는데 선생님은 선택, 삭제, 재구성 이런 것보다는 그냥 괄호 치고 밑줄 치고 그 다음에 재구성할 때는 제목으로 재바꿈한다. 근데 제목을 실제로 수능 시험장에서 쓰면서 문제 읽을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시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그거를 머릿속에서 기억하면서 넘어가는 갈무리. 아, 이 문단이 무슨 얘기 하는구나. 바로 제목이 나와야 되는 거지. 오늘은 방법론으로서의 구조적 독해에 대한 얘기만 지금 계속 했는데 이제 앞으로 본론이 시작되면은 이제 영역별로 그 주제와 관련된 배경 지식을 잡아드릴 건데 아마 이미 가지고 있는 거기도 하지만 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영역별로.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앞으로 해갈 건데 오늘은 이제 그걸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한 기본 방법을 쭉 이해하기 위해서 이걸 빠르게 훑었던 거야. 나머지는 그냥 니들이 혼자 봐도 되고. 다음 시간에 예제 보는 거는, 시험 보는 거는 딴 이유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그래도 학습하고 뭔가 얻어간 게 있으려면은 점검을 안 해드리면 이게 하나도 안 남아.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공부를 꼭 하시고, 근데 내가 검사를 하려고. 검사를 할 거거든? 왜 그러냐면, 나는 기본적으로 성악설 쪽이야. 나는 기본적으로 성선설 쪽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 내가 너무 게으르기 때문에, 게으른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 게으른 사람은 딱 특징이 있어. 시키지 않으면 안 해. 확인 안 하면 무조건 안 해. 그 느껴지지 않아? 난 딴 사람은 몰라. 딴 사람은 분명히 착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어. 걔네들은 성선설 믿을지도 몰라. 내가 여러분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 공부를 하자, 좋은 말로 얘기를 했지만, 안 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테스트 본 뒤에는 결과에 대한 리뷰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사단을 안 내면 참 좋은데 어쨌든 그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끝맺음 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고 집에 가면은 또 머릿속에 하나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우리가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82쪽 표입니다. 왜냐면 오늘 지금 선생님이랑 한참 떠들었잖아. 근데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지를 니네들이 오늘 맛을 안 보면은 이걸 무조건 다 까먹게 돼 있거든. 그래서 오늘 같이 해볼 거야. 자, 이 텍스트는 아주 쉬운 거야. 지금 선생님이랑 하나하나 해볼 거야. 같이 풀 거니까. 자, 1번 텍스트 지금 눈으로 보면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원칙만 기억해. 밑줄을 칠 것만 한 줄만 치고 동그라미 치거나 단어 체크하는 건 상관없어. 그 다음에 첫 문단에 제목 써. 한 문단씩만 볼 거야. 자, 선생님이 좋아하는 제목은 무조건 단어 2개로 이루어집니다. 제목을 찾을 때는 핵심 키워드를 하나만 잡고 그 다음에 그 하나를 부연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보조 개념을 하나만 더 찾는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해주시면 좋아요. 그럼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물어볼 거냐. 자, 제목을 한 번에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이 문단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 개념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나 무엇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제목으로 짧게 정리해 봐라 라고 요구를 할 거예요. 핵심 개념은 인간의 본성, 인성론입니다. 그죠? 인성론에 관해. 자, 그러면 인성론의 무엇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 생긴 이유. 그걸 좀 더 세련되게 일반화시켜서 얘기하면 원인 또 적절한 거. 응? 유래. 발생 배경 같은 따위인데 지금 다 말이 되죠? 원인 뭐 이런 거 다 된다고 해요. 인성론의 배경. 근데 사실 배경 얘기까지가 전체는 아니지. 내용이 그래서 사실은 자, 여기서 잠깐 아까 지워버렸는데 선생님 잠깐 봐봐. 원래 이걸 이제 알면 좋은데 하나의 문단에 무조건 하나의 생각만 들어가야 돼. 문단이 왜 나눠지는지 알아? 생각의 단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 따라서 문단 하나에는 원래 하나의 메인 아이디어만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반칙 쓰는 애들이 있어. 하나의 문단에 2개 이상의 메인 아이디어가 들어가 버리면 사실은 문단이 갈렸어야 되는데 내용이 너무 짧으면 좀 문단이 너무 많아지면 좀 약간 글이 없어 보인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간단 말이야. 그때는 이제 원래 뭘 할 수 있냐면 문단 내에서 한번 슬래시로 끊어버릴 때가 있어.
요게 인성론의 발생에 대한 이야기가 쭉 가는 과정은 원래 어디까지 나와? 두 번째 문, 아니 세 번째 문제.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세 번째 줄 처음에서 딱 끊어버려야 되겠지. 그 다음에 그 뒷내용은 뭐야 그러면? 저렇게 길어지지 않게 그걸 줄여야 되거든? 해봐. 인성론의 변천. 변천. 가능하다고 봐. 선생님도 인성론의 배경과 변화 과정이라고 썼거든? 그러니까 변천이 정확한 말이지. 정확하게 짚었지. 요게 요약이 늘 될 수 있어야 돼. 항상 돼야 돼. 그럼 두 번째 문단부터 쭉 지금부터는 밑에 있는 문단 제목만 쭉 써봐. 문제 풀 시간까지는 오늘 좀 안 나올 것 같고 시간 관계상 같이 읽으면서 가자. 맹자의 성선설이 국가 공권력에 저항하기 위해 호족들, 지주들이 선한 본성을 갖춘 자신들을 간섭하지 말라는 이념적 논거로 사용되었다면, 자, 이 사람의 머릿속에 이 사람 어떤 순서로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봐. 순자나 법가의 성악설은 군자가 국가 공권력을 정당할 때 그 논거로서 사용되었다. 즉, 자, 즉이라는 표현 앞에 괄호 쳐버리면 즉이라는 글자 위에다가 이렇게 쳐봐. 는이야. 즉은 는인데 이 즉 앞이 중요할까? 즉 뒤가 중요할까? 뒤가 중요해. 왜 그러냐면 자, 왜 즉이라는 말을 글 쓰는 사람이 쓸까? 정리해 주려고. 그렇지. 정리해 주려고. 이거는 저게 착한 버전이야. 내가 정리가 안 됐다는 생각이 스스로도 드는 거예요. 따라서 앞문장은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실 정상적이고 뒷문장의 의미를 훨씬 쉽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즉 뒤에 문장을 보면 두 문장은 같은 뜻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선악이란 윤리적 개념이 정치적 개념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선생님을 계속 할 텐데 한국 사람 영어의 문장 구조하고 한국어의 문장 구조가 다르죠. 한국어는 어디가 중요해요? D가 중요하죠. 맞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영어에서 문장의 오형식 할 때 S하고 V가 나오잖아요. 그죠? SV는 다 앞에 있고 SV가 왜 중요해요? 그게 없을 수는 없거든. 그게 문장의 가장 핵심적 필수 구성 요소거든. 근데 우리나라 말은 어떤 구조냐면 그 V가 앞에 있지 않고 뒤에 있죠. 서술어가. 자, 근데 주어랑 서술어 두 개 있어. 그럼 두 개 중에서 하나만 남겨야 된다면은 즉 없앨 수 있는 놈이 누구야? 그렇죠. 철수는 하고 문장이 끝났어. 그럼 안 돼. 그잖아. 그지? 학교에 갔다. 누가 간 거지?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철수 어쩌라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문장이라고 보지 않는단 말이야. 문장의 기본 형식에 서술어가 있어야 되거든. 주어는 생략까지 돼. 자, 다시 얘기할게. 한국어의 구조상 주어는 어떨 수 있다? 생략될 수 있다. 대신 뭐는 생략 못해? 자, 그럼 이제 원리가 도출됐네. 문장 읽을 때는 항상 어디를? 끝만 정확하게 보면 돼. 문장이 아무리 길어져도 복문이 나오고 지저분하게 조건절이 나와도 결국 한국어는 제일 후반부를 보면 이 서술의 핵심이 어디가 있는지 알 수 있고 걔를 근거로 그 문장을 빠르게 파악. 근데 이런 거를 평소에 하면 안 돼. 그냥 술술 익혀야 돼. 근데 오늘은 문단에서 안 막히고 문장에서 막혀버렸어. 글이 너무 어려우면 평소에는 쭉쭉쭉 문장 단위에서는 막힐 일이 없는데 경우에 따라 문장이 안 읽힐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서술어로 가는 거야. 그래서 문장을 다시 봐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보면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이 사람이 지금 대비의 구도를 쓰고 있죠. 성선설과 성악설을 대비시키고 있다. 이 사람이 머릿속으로 지금 인성론을 설명하면서 대비의 논리를 사용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이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선설에서는 개체가 뭐 강제 없이는 유지할 수 있는 반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쭉쭉쭉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 여기서 제목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은 인성론의 역할, 더 구체적으로는 성선설과 성악설의 역할 혹은 그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선설과 성악설의 차이라고 이야기해도 되고 인성론의 역할이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자, 한편 고자는 성무성악설을 통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식욕과 같은 자연적 욕구가 본성이므로 이를 정치적이면서 동시에 윤리적인 범주로 성과학의 개념을 다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거 뭐야? 주장했다. 고자의 주장. 뭐야? 뭐뭐 할 수 없다고. 그는 인간의 본성을 소용돌이치는 물로 비유했는데 이러한 관점은 관점? 소용돌이처럼 역동적 삶의 의지를 지닌 인간을 규격함으로써 그 역동성을 마비시키려는 일체의 외적 간섭에 저항하는 입장을 취하도록 하였다. 입장을 취하도록 하였다. 자, 고자의 주장, 고자의 입장. 끝났죠? 그잖아. 두 문장이잖아. 고자의 입장이 뭐였고, 고자의 주장이 뭐였고, 그가 어떤 자세를 취하게 되는 입장을 취하게 됐는지를 만들었잖아. 그지? 고자의 성무성악설. 고자의 주장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여러분 두 번째와 세 번째 문단 이 사람은 머릿속에서 어떤 논리를 가지고 글을 이렇게 쓴 것 같아?
두 번째 문단 내에서는 어떤 논리를 사용했어? 대비시키는 논리. 둘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둘의 차이점을 보여줬단 말이지. 근데 왜 이 사람은 순서를 맹자, 순자, 성선설, 성악설 다음에 왜 고자를 집어넣었을까? 또 다른 개념. 또 다른 개념. 그러니까 그 차이를 어떻게 이 사람이 구분짓고 이런 식으로 논리를 푼 거지? 여기서는 얘네 둘을 대비를 하는데 아예 그 본성 자체가 없다고 하는 애하고 대비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문단이 여기서 끊어진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공통점이 있지. 성선, 성악의 공통점은 뭐야? 사람의 성격. 본성이 정해져 있다. 여기는 정해져 있지 않다. 이게 논리잖아. 논리가 보이지. 그러니까 모든 글은 설명이든 주장이든 논리를 가지고만 전개가 돼 있어. 그것만 기억하면 이걸 보는 순간 앞에 내용을 다시 들여다보지 않아도 전체 흐름은 반드시 파악이 되게 돼 있어. 자, 다음에 맹자는 근데 맹자 왜 또 나왔어? 아, 상술이구나. 여기서부터 세분화로 들어가는구나. 자, 인간의 본성을 블라블라블라블라 얘기해서 맨 마지막 줄 봐봐. 이것이 바로 이 맹자 수양론의 기본 전제다. 그래서 이거는 맹자의 수양론. 혹은 맹자가 뭐였어? 성선설이지? 성선설의 내용. 다음입니다. 모든 인간은 선한 본성을 하는 맹자의 성선설을 순자는 현실 감각이 결여된 주장으로 반박했다는 얘기네. 쭉 가면 맨 마지막에 순자의 견해는 성악설뿐 아니라 현실주의적 인간관. 야, 관이 그러니까 생각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 인간관 얘기잖아. 그지? 이거는 순자의 성악설. 아, 그럼 뭐야? 앞에서 나온 걸 여기서 한 번씩 상술해주고 있구나. 자세하게 세분화시켜서 설명해주고 있구나. 그 다음에 마지막에 순자 쭉 가시면은 쭉 순자는 이미 한 번 나왔는데 그게 한 번 더 부연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마지막 부분 보시면 바로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와 같은 견해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바로 순자의 주장을 한 번 더 세분화해 주지만 정치적 견해에 대해서 조금 더 확장해서 개인이 아니라 정치 혹은 인간 사회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해서 이 마지막 문단은 순자의 정치관, 국가관이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글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거를 서버르테 하면서 연습을 하시고 제목을 잡는 연습을 하고 그 내용을 이해했다면 독해하면서 문제를 풀어가고 단순해요. 요거 작업이에요. 그걸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연습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독해하는 기틀을 만들어 드릴 생각입니다. 예, 문제까지 푸는 게 원래 목표였지만 문제는 뭐 나중에 푸는 걸로 하고 이런 게 구조적으로 독해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독해가 이해가 되면 뒤에 문제 푸는 건 껌이에요.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뭐다? 독해가 안 됐거나 즉 선생님이 얘기하는 독해는 오로지 한 가지 구조적 독해. 두 번째는 스키마 배경 지식이 약해서 이 두 가지 문제만 개선이 되면 비문학은 그냥 바로 끝나버리게 되거든요. 정리해드리면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랑 같이 초반부에 연습했던 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서 복습은 하셔야 돼요. 저는 예습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복습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복습의 효과는 언제 가장 높을까요? 직후래요. 직후. 단기 기억률. 그래서 오늘 그냥 싹 해서 끝내버리는 게 제가 볼 때는 이제 여러분 제일 다음 주에 잠깐만 이거 또 이거 다음 전날 토요일인데 내일 또 뭐 한다고 했던 것 같아. 뭐 한다고 했지? 이렇게 하시면 이제 서로 이제 슬프고 성악설이 입증이 돼버려요. 그럼 이제 저도 성악설에 맞게 뭐 홉스나 아니면 이런 순자식으로 여러분들 다스려 가야 되는데 그런 거는 아마 그렇게 하게 되겠지. 뭐 여러분들이 뭐 제가 틀렸다는 거 어떻게 입증하겠습니까? 아마 제가 또 맞았겠죠. 근데 결국 그런 구조로 돌아간다는 거는 우리 모두가 언해피한 상황일 수도 있다. 그거보다는 오늘 가서 빨리 끝내면 더럽고 치사해서 그냥 나 오늘 빨리 한다가 제가 틀렸다는 걸 여러분들이 입증하는 방법이니까 이렇게 하시고 다음 주에는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서 오늘 내용 읽었던 것들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